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숲에서 출판한 김수연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책 판매 순위에 높게 랭크되어 있어 어쩌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벌써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200세 기념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해서 읽었는데 200세라 엄청난 책인데요. 과연 내용은 어떨까? 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그 속담이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런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책 내용이며 일러스트 그림 그리고 그 그림에 써있는 두 줄 문장까지 와 하는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책 전체의 내용과 작가가 이 책을 펴낸 목적은 프롤로그에 딱 하고 보여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한 챕터 한 챕터 읽어가면서 그래 나도 그랬지. 아 맞아 나도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의 경험이 있지. 아 그래 내 감정을 이렇게 소모할 필요는 없었어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빨리 읽고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책이 오자마자 한 번에 읽어 내려갔는데요. 혹시 이 책을 구매해서 읽으실 예정이었던 분 또는 제 동영상을 보고 전체 내용이 궁금해서 책을 사실 예정이신 분들은 저처럼 단숨에 한 번에 읽지 마세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노래 가사처럼 내가 내 모습을 모르겠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그때 이 책을 한 장 한 장,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면 딱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강한 파이팅을 보내면서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 내가 나다워질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만나러 가시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프롤로그. 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과 애매한 실력.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을까? 그때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다. 전공 선택을 잘못했던 걸까? 대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 일하며 더 버티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었다. 물론 내 인생에는 약간의 실수와 방황과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삶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 말에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의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한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그동안 책을 쓰며 나는 독자에게 잠깐의 위안과 잠깐의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연봉 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집의 평수로 관계에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꽤 피곤한 일이기에 학창시절 내 고민은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동아리 장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선생님에게 가서 동아리 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내겐 선생님이 먼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몇몇 가지 일이 쌓인 후 나는 그 친구와 멀어졌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나이를 먹고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왜 굳이 싫은 티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좀 싫어할 만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인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나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적인 실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친구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고 당시에 내가 철이 없던 거라면 그 친구 역시 그저 철이 없던 건데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이기적인 친구를 욕하며 나는 이기적인 면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의 총합을 그림자라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허용치를 둘 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을 대량 구매해 놓는 것과 같다. 삶의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기에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선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오만은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어렸을 적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여겼던 나는 뒤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욕했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덕분에 나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진 않았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이상 악의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 자신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한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자 권리이다. To my enemies, I will destroy you.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니? 그래, 알면 조심해.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후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거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의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몇 번을 묻는다 해도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일 뿐이다. 10번 중에 6번에서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행복하려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 인생에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